일론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직접 보겠다고 한 이유. 2026년 초 미국과 유럽 기술업계에서 동시에 포착된 장면이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를 만든 인물,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 반도체, 위성통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구상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머스크는 제조 효율과 양산 능력이 미래 기술의 승패를 가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삼성의 생산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주와 인공지능, 통신 패권을 둘러싼 동맹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로켓을 매주 쏘아 올리는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4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조기업이 있죠. 이 둘이 손을 잡는다면 기술은 실험에서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고 왜 하필 삼성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삶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산업 분석가로 일해온 마틴 핸더슨입니다. 반도체와 우주 산업의 교차점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2026년 1월,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보고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경영진과 연이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협력 논의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회의 빈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것도 머스크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였어요. 머스크는 시간을 아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주 시간을 내준다는 건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즉시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머스크는 과거 테슬라 생산 라인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모델 3 양산 지옥이라 불린 그 시기 말이죠. 설계는 완벽했지만 공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주문은 쌓여가는데 차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많다 하지만 찍어낼 수 있는가가 전부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관통합니다.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머스크는 점점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누가 가장 혁신적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찍어내는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레이더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은 머스크의 세계관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였어요. 설계부터 생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이었으니까요.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직접 만들고 카메라 모듈까지 자체 생산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생태계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에서 원하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 단순히 부품 공급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업계 소식통을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 측에 요청한 내용이 유출된 겁니다. 위성 직접 연결 모뎀. 스타링크와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재정의였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통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기지국 없이도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됩니다. 사막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말이죠. 저는 곧바로 삼성의 기술 로드맵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삼성이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준비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했더군요. 발열 문제를 해결했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위성 궤도를 예측해 연결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를요. 삼성은 단순히 빠른 제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해온 파트너였던 거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을
삼성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단순히 통신칩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전체를 재정의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질까요? 스타링크의 야망은 분명합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덮는 것.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성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간극을 메우는 게 바로 위성 직접 연결 모뎀입니다. 저는 이 기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삼성 연구소 출신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위성 통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위성은 시속 27,000km로 움직입니다. 지상에서 보면 끊임없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으론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호를 잡았다 싶으면 위성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위성 궤도를 예측하는 거였어요. 다음에 어떤 위성이 올지, 언제 신호가 약해질지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끊김없이 다음 위성으로 연결을 넘기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열이었어요. 위성 통신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만큼 열도 많이 나죠. 스마트폰이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차가운 통신이라 불렀습니다. 발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기술이었죠. 칩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 분산을 고려했고 통신 프로토콜 자체를 효율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위성통신 단말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에 배터리도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개발한 모뎀은 손톱만 한 칩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죠. 그리고 이 칩은 일반 스마트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스크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특수 장비가 아닙니다. 일상 기기의 기본 기능이 되는 거죠. 산속에서도 섬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건 통신의 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삼성이 이 기술을 개발한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지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곳이 많죠. 그래서 삼성은 일찍부터 위성통신 기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국내 산악지역 서비스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문제가 세계의 솔루션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기술로 극복하고 그 기술이 결국 세계 표준이 되는 거죠. 반도체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랬습니다. 이제 위성통신도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머스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삼성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죠. 그렇다면 이 협력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저는 문득 머스크가 최근 한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신경망 중심 기기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신 방식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의 개념이 바뀌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가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신경망 중심 기기로 재정의될 수 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신경망 중심 기기라니? 스마트폰은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어요. 기기의 근본적인 재정의였죠. 저는 이 발언을 분석하기 위해 머스크의 과거 인터뷰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머스크는 늘 중심의 이동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자동차의 중심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이동했죠. 우주산업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화면에서 연결로. 그가 말하는 신경망 중심 기기란 화면을 보는 기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하고 학습하는 기기를 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요? 대부분 화면을 봅니다. 메시지를 보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미래엔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대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찾아주고 일정을 조율하고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모니터링하죠. 이러려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끊김없는 연결. 둘째, 강력한 연산 능력. 여기서 삼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삼성은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워치도 만들고 이어폰도 만들고 심지어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까지 연구하고 있죠. 이 모든 기기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됩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어요. 삼성은 단일 기기가 아니라 기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저는 삼성의 최근 특허 출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삼성은 지난 2년간 웨어러블 기기 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더군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워치가 당신의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스마트폰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죠. 그리고 이어폰을 통해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니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한 거죠. 이게 바로 신경망 중심 기기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스타링크라는 점이죠. 기지국이 없어도 됩니다. 와이파이가 없어도 됩니다. 하늘에서 직접 연결되니까요. 저는 이 구상의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과 기술의 관계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칩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각종 센서도 만들고 완제품까지 조립할 수 있으니까요. 머스크에게 삼성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설계자였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형태도 바뀔까요? 지금처럼 직사각형. 화면을 손에 쥐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일까요?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우거나 안경처럼 얼굴에 쓰는 형태일 수도 있겠죠. 화면은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음성과 제스처로 모든 걸 제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반도체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더 작고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칩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삼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성과 머스크의 관계는 위성통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였어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연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반도체 없이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업계 소식통을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삼성이 머스크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파운드리 계약이려니 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많은 기업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머스크 측이 공동 설계 단계부터 협력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칩 설계는 고객사가 하고 파운드리는 그걸 제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삼성이 설계 단계부터 개입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스크가 요구하는 칩은 기존에 없던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반도체 업계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머스크가 원하는 건 범용칩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봇, 우주선, 스마트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칩이었죠.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각 분야는 요구사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율주행은 실시간 판단이 중요합니다. 찰나의 지연도 사고로 이어지죠. 반면 우주선은 방사선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전력 효율이 생명이고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칩 아키텍처로 해결한다. 보통 기업은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삼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스마트폰용 엑시노스, 서버용 칩, 자동차용 반도체까지요. 각 분야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죠. 그래서 삼성은 머스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최적화를 제안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머스크 측이 연산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 삼성은 전력 소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신 병렬 처리 구조를 제안하죠. 속도는 유지하면서 효율은 높이는 거예요. 이런 협업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삼성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머스크에겐 이게 큰 장점이었어요. 한 회사와만 얘기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보통은 설계사,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각 협상하고 일정 조율하고 품질 관리해야 하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삼성과는 다릅니다. 원스톱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서 머스크의 전략이 더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스크는 속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시장 선점이 곧 승리라고 믿죠. 그래서 그는 복잡한 협력 구조를 싫어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해요. 삼성은 그런 머스크에게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4나노, 3나노 공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세 공정일수록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성능도 높아지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 기기들은 모두 고성능 저전력 칩이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배터리 효율이 중요하고요. 로봇은 작은 몸체에 강력한 연산 능력을 넣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의 미세공정 기술은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최근 투자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머스크와의 계약 이후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하고 있더군요. 평택 공장에 새로운 동을 짓고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장기 파트너십이었죠. 삼성과 머스크는 앞으로 수년간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맹의 끝은 어디일까요? 반도체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갈까요? 저는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스타링크 폰. 머스크가 직접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스타링크 브랜드의 스마트 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업계는 즉시 술렁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애플과 삼성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여기에 새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머스크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죠. 전기차 시장이 그랬고 우주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머스크가 만들 스마트폰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우선 위성 직접 연결은 기본이겠죠.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됩니다. 기지국이 없는 오지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요. 이것만으로도 차별화가 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 차량과의 완벽한 연동, 스타링크 네트워크와의 통합,
뉴럴링크와의 미래 호환성. 머스크의 모든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삼성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최고입니다. 폴더블 기술도 삼성이 선두고요. 카메라 모듈도 삼성이 직접 만듭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통신 칩까지 삼성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품을 한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사실상 삼성뿐입니다. 저는 업계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어요. 삼성이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드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성통신 모뎀이 탑재된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시제품의 발주처가 누구냐고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상 머스크일 가능성이 높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스타링크폰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때를 상상해봤습니다. 머스크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기를 공개하죠. 스타링크폰. 지구 어디서든 연결되는 스마트폰. 군중은 환호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 삼성이에요. 머스크가 브랜드를 갖더라도 실제 기술과 제조는 삼성이 담당할 테니까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협력입니다. 애플도 삼성 부품을 씁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을 경쟁자로 봅니다. 반면 머스크는 다릅니다. 머스크는 삼성을 파트너로 보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경쟁자는 언젠가 갈라섭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함께 성장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자사 브랜드 갤럭시와 경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위성 직접 연결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새로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면 삼성도 자체 모델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문득 과거 삼성의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기업에 부품을 공급합니다. 기술을 쌓고 경험을 축적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체 제품을 내놓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디스플레이가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위성통신 스마트폰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머스크와 협력하며 기술을 완성하고 시장을 키우고 그 다음엔 자체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의 장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둘 다 이득이니까요. 머스크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삼성은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윈윈이죠. 저는 이 구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구나.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은 빠르지만 값싼 대안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잘 따라하지만 선도하진 못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밝힌 건 이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주목받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할 수 있었죠. 실리콘밸리엔 천재들이 많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넘쳐나죠. 하지만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설계도와 실제 제품 사이엔 거대한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메우는 게 바로 제조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가장 미세한 공정을 구현하고 가장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고 가장 빠르게 양산합니다. 저는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클린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의 칩이 만들어지죠.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도 치명적이니까요. 이런 환경을 유지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걸 수십 년간 갈고 닦아왔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두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폴더블 스크린.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엔 한국 기업들이 있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한국이 앞서갑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어요. 저는 이 패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제조의 허브가 되고 있구나.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잘 만드는 나라로요.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어요. 머스크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하청 공장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동반자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반자라는 표현이요. 과거엔 한국 기업들이 서양 기업의 기술을 받아 만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함께 설계하고 함께 혁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삼성과 머스크의 관계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비전을 제시하면 삼성이 그걸 현실로 만듭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죠.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부심이겠죠.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꾼다는 자부심.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끈다는 자부심.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문화적, 정신적 변화예요. 한국은 오랫동안 작은 나라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살아남아야 했죠. 하지만 기술 시대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밀한가,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보고 싶다고 한 건 한국의 이런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로요. 저는 이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보아왔던 장면과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기술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미국, 제조는 아시아. 미국이 설계하면 아시아가 만들어주는 구조였죠. 혁신의 중심은 늘 실리콘밸리였고 아시아는 효율적인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비전이 한국의 공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창조하는 거예요. 머스크와 삼성의 관계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우주 인터넷을 꿈꾸면 삼성이 그걸 손바닥 크기의 칩으로 구현합니다. 머스크가 신경망 중심 기기를 상상하면 삼성이 그걸 현실 제품으로 만들어내죠. 이건 삼성 하나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 생태계 전체의 재평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 이들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소재, 장비 생산,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미국도 제조 능력이 약화됐고 중국은 아직 첨단 기술에서 한계가 있고 유럽은 통합된 생태계가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이 가장 완결된 구조를 갖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봐도 세계 2위예요. 디스플레이는 압도적 1위고요. 배터리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노력이 쌓인 결과죠.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기술을 쌓아갔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성공이 주는 메시지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한국은 그걸 몸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머스크와의 협력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을 겁니다.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서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혁신의 실행자입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나라죠. 저는 앞으로 1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이 세계 기술 지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삼성이 있을 겁니다. 머스크와 손잡고 세계를 바꾸는 삼성 말입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동맹, 일상으로 내려오다. 머스크의 로켓은 하늘로 향합니다. 삼성의 칩은 사람의 손과 몸으로 내려오죠.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다음 시대의 표준이 됩니다. 저는 이 여정을 추적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비전과 실행이 만나야 비로소 혁신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땐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인 줄 알았습니다. 큰 회사 두 개가 손잡는 정도로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깊이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기술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엔 설계와 제조가 분리됐습니다. 머리는 서양, 손은 동양이라는 구도였어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머리와 손이 함께 움직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머스크의 설계도를 받아 만들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최적화를 제안하고 때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죠. 이게 진정한 공동 창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았구나.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더군요. 어느 날 삼성 엔지니어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왔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이제 위성통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한국은 묵묵히 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줬죠. 머스크는 이런 한국의 저력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선택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파트너를 원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돈과 기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요. 그 지도 위에 한국과 삼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와의 협력은 하나의 신호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을 찾을 겁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미래는 아이디어만으론 안 된다는 걸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실행력의 중심이라는 걸요. 삼성 평택 공장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쓸 기기를, 우리가 살 세상을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로요. 기술은 이제 국경을 넘어섭니다. 머스크의 비전과 삼성의 실행이 만나 하나가 되듯이요. 하늘의 위성과 손안의 스마트폰이 연결되듯이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압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걸요. 머스크가 삼성 공장을 보고 싶어 한 이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고 필요였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요.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그 여정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머스크와 삼성의 악수.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